오늘은 부회 이전의 공동 저자이신 이성호 세무사님을 모시고 세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2024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들이 크게 변화해서 지금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로 좀 어떤 부분들 큰 변화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2024 세법 개정안을 나오기 전에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을 좀 하셨고 궁금해하셨던 것이 네. 이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연 이제 세율이 지난 24년 동안 바뀐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세율 체계를 좀 현실적으로 조정이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뭐 기본 공제 측면에서도 공제 범위가 좀 현실에 맞게 좀 상향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네.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세법 개정안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세법 개정안이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좀 준비하셔야 될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이번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 세무사님 많이 변했는지 좀 상속세 부분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이번에 그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상속세하고 증여세 모두 영향을 미치는 이 개정안이 담겨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상속세에서만 이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상속세하고 증여세 모두 이 변화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과세 표준하고 세율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이죠. 이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살아생 전에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 재산이 있을 건데 네. 이 재산 가액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뭐 채무액이라든가 기본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본격적으로 내가 납부할 세금이 상속세가 얼마인지 증여세가 얼마인지 산정이 되는데 네. 이 과세 표준이 지금 현재 5단계 누진 세율이죠.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같은 세율 체계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1억까지는 10%, 그리고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이 30% 적용을 하고 30억을 기점으로 해서 40%냐 아니면 최고 세율 50%냐 이 5단계 누진 세율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뭐 이제 모든 5단계 구조에서 다 이제 큰 변혁이 있었던 건 아니고 가장 낮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이 1억 원을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2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걸 정리를 할 수 있고 세율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아주 높은 세부담을 지고 있는 분들의 세부담을 좀 경감시키자라는 측면에서 50% 세율이었던 걸 이제 최고 세율 40%로 좀 개정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적게 이제 세금을 내신 10% 구간을 2억으로 상향해서 좀 세금을 덜 내자. 그 많이 받는 게 없는 분들은 네. 그다음에 또 많이 내는 분들도 50%는 좀 과하니까 40%로 줄여보자 이렇게 좀 변화가 있는 거네요. 네, 실제로 이 개정안이 나온 당일에 이 기재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97년도 이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과거 대비 이제 현재 두 배 가량 증가를 했고, 네. 그리고 주택 가격은 수도권 외의 지역이 2.2배, 네. 그리고 수도권 지역이 대략 2.8배 정도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주택 가격은 뭐 2.2배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5배나 경우에 따라서 거의 10배 정도 좀 네. 증가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그동안에 이 자산 가치는 우상향했는데 대표적으로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무래도 상속세하고 증여세다 보니까 이 세금이 너무 과거에 머물러져 있어서 세부담이 점점 높아지는 걸 이번에 좀 어느 정도 방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개정안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24년 전 기준인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근데 수도권이 2.8배 뭐 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거는 이게 공감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아무래도 아파트뿐만 아니고 네. 그 외 형태의 주택을 다 합산을 했을 때 네. 아무래도 좀 아파트는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것 같고. 그렇죠. 아니 근데 주택을 포함하더라도 저는 2.8배 뭐 어쨌든 여러 가지 통계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24년 만에 이제 그 상향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최고 세율 특히 50억 이상인가요? 그 50% 구간을 좀 40%로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 이거 부자 감세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좀 이렇게 되면은 감소되는 금액 어떤 세수의 폭이 좀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실제로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아마 이 개정안이 통과가 정식으로 된다면 이 상속세에서 많이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린 과표 같은 경우에는 이 과표 조정을 하게 된 배경을 좀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실무적으로 항상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작년에 이 증여세 측면에서 이 혼인 및 출산에 대한 공제가 추가적으로 신설이 되었죠.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그리고 출산 같은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전통적인 5천만 원 말고 네. 1억을 추가로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연장선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 현장에 있다 보면
이 세무조사를 많이 맞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신혼부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뭐 전세집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또 자가를 마련한다고 했을 때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대부분 그렇죠.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새롭게 구입하고자 하는 집이 한 8억이다. 근데 내가 신혼부부 두 분을 합산했을 때 아무리 소득을 내가 합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3억 내지 4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나머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출을 받던가 그게 아니라면 각자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건데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막 가정을 시작을 하고 안 그래도 지금 혼인이나 출산 이런 부분이 워낙 또 빨간불이기 때문에 네. 정부 차원에서는 막 가정을 이제 이루는 이런 신혼부부들에게 이 상속세 세무조사나 이런 증여세 세무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세부담을 과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과표를 좀 낮은 구간에서 좀 높은 좀 더 많이 이 최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정부에서 판단한 거는 현재 지금 젊은 세대 2030 세대가 느끼는 이런 반발심의 경계가 과표가 한 2억 수준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낮은 세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이 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2억 원으로 좀 조정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세율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되었죠. 그리고 이거하고 함께 볼 것이 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가 20%가 폐지가 되었다. 네. 완전 폐지가 되었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개정안으로 올라왔죠. 네. 그래서 뭐 지난 2020년도에 이제 작고하신 이건희 회장께서도 그분이 갖고 계신 주식에 대해서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20%가 할증이 되니까 10%가 더해져서 최고 60%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최대 주주에 대한 할증 과세는 그 너무하다는 논란이 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세무사님. 맞습니다. 요거 때문에 좀 우량한 기업들의 이제 그 대표님들이 돌아가실 때 자녀가 야, 이 세금 내고 이거 하느니 그냥 사모펀드에 팔고 보자 하면서 우량한 기업들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우리나라 기업 유지 측면에서? 저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고 넥슨의 김정주 회장 같은 경우죠.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부분은 이제 비상장이긴 하지만은 하단에 이제 상당히 상장 주식이 어느 정도 깔려 있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물납을 되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 기업을 아주 오랫동안 기업이라고 하는 한 국가의 대표 기업이라고 하는 게 단기간 내에 그런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건 힘들기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창업주나 그 이전 후세대들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 과연 그게 이제 세금 때문에 주식을 처분을 하고 의도치 않게 주식을 이제 매각을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넥슨의 최대 주주는 지금 국민연금으로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한 세대 건너가면 이제 그 절반 이상을 뺏긴다는 걸로 볼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래서 향후 상속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도 네. 그래도 뭐 당연히 정상적인 세부담 의무는 당연히 지겠지만 안정적인 가압 승계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고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이 최고 세율이 이제 50%에서 40%로 낮아질 때 네. 개정안이 발표되고 나서 이 민주당에서도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 이제 기재위 위원들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께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네. 지금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입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49.5%인데 그쵸.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위 내가 말해서 아주 고액연봉자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최고세율을 적용을 받아요. 그런 사람은 가장 높은 세율이 49.5%인데 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 최고세율이 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좀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제 말씀하신 부자 감세가 아닌가 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사실 이제 뭐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마다 좀 상대적인 개념이죠. 부자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비교한다고 하면 당연히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는 사람이 부자인데 네. 그러면은 서울에 아파트 하나를 갖고 있는 내가 나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겁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속세를 내야 되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에 아파트 한 10채는 갖고 있어야 부자다라고 한다면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위 1%에 해당이 된다고 하지만 또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이유는 뭐냐에 대한 이런 기준점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상속세는 이제 보편적인 세금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면 매년 이제 상속세 신고 납부하고 하는 사람의 인원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인데 네. 단적인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수가 대략 25만 8천 명 정도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실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사람 인원이 대략 6,400명 정도예요. 비율로 따지면 대략 2.2%거든요. 근데 작년 2023년에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수가 35만 명이고 네. 그 중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한 사람이 18,200명이기 때문에 네. 비율로는 5.2%입니다. 2배가 넘게 한 네. 2.5배 이상 늘었네요. 네, 많이 늘었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혹은 3년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상속세 강의나 그런 네. 주제를 통해 가지고 외부에 좀 섭외나 출연 요청 빈도를 좀 따지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어떤 CEO 모임 혹은 조찬 모임, 이세 기업 승계들의 모임 이런 부분에서 관련 주제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부자분들 모임. 네, 최근에는 이제 뭐 백화점 문화센터나 아니면은 무슨 어떤 지역의 여성대학 혹은 네. 노인대학 이런 곳에서도 관련 주제에 대해서 좀 관심 있고 수요가 있다 보니까 강의를 좀 많이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확실히 이건 좀 사실 그런 데서는 보통 부동산이나 주식 강의 같은 거 많이 요청이 오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중산층의 세금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거네요. 네. 실제로 이 상속세 신고를 하다 보면 네. 우리나라 자산 포트폴리오가 거의 정량화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살고 있는 주택 하나, 네. 그리고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적금 서너 건 정도, 그리고 보험금 1, 2억 정도. 이게 거의 대부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과거 10년 전 혹은 뭐 5년 전에 비해서 내가 뭐 좀 더 건강 관리를 오래 해서 좀 오래 살았을 뿐인데 그동안 집값이 엄청 올랐던 거죠. 그쵸. 네, 투자의 대상으로 있었던 뭐 그런 투기성 자산이 아니고 말 그대로 내가 먹고 저거하는 이런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상속세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울, 경기, 인천에 집 하나 갖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내실 거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작년 그 상속세 신고 납부 대상자 18,200명 중에 서울, 경기, 인천에 주소지를 두고 계시는 분이 69%예요. 그만큼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많이 좀 증가돼서 재산 가치가 증가돼서 이 상속세가 좀 보편적인 세금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좀 알고 있겠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자녀 공제라든가 이따가 말씀드릴 자녀 공제라든가 혹은 과세 표준이나 세율에 대한 조정이 어느 정도 개정안으로 담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뭐 과세 표준의 상향, 최고 세율의 10% 조정 정도가 주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번 세금 개편에서 굉장히 큰 게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메인 개편이 이 자녀 공제에 대한 부분이죠. 기존의 자녀 공제가 아시겠지만 5천만 원이었다가 그게 이제 10배 수준으로 5억 원으로 자녀 1인당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거 세무사님 공부를 좀 했었는데 옛날에 자녀 공제라는 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법조문에는 있는데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는 이거 쓸모 없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아마 자녀 공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여세 쪽에서 좀 더 친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인 자녀한테는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게 이제 개정안이 담겨가지고 자녀 한 명이 있으면 내가 증여를 할 때 5억까지 증여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자녀 공제는 이 상속세에서 말하는 자녀 공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혼동을 하실까봐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이 상속세에서도 우리가 이 자녀 공제라고 있는 것이 좀 뭐 설명을 드리면 부모님이 뭐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제가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일괄공제 5억이죠. 그런데 세법에서는 이 일괄공제 5억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 일괄공제 5억하고 나머지 기초공제 플러스 인적공제라고 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두 개 비교를 해서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제는 이제 거주자가 돌아가시든 아니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국외 주소를 두고 계신 비거주자가 돌아가시든 2억 원을 공제를 기본적으로 해주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인적공제라고 하는 건데 이 인적공제는 돌아가신 피상속인하고 이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서 이 공제가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상속인이 이 피상속인의 자녀라면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 그리고 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에 나이가 65세 이상이 넘어가는 연로자고 있다라고 하면 그 연로자도 자녀 공제 마찬가지로 한 명당 5천만 원 그리고 이 장애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장애인이 남은 기대 여명 연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매년 통계청에서 뭐 남성 같은 경우에는 뭐 79세까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84세까지 그만큼 오래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 데이터가 있는데 사망 시점에 남은 여명 연수에 따라서 연간 이 1,00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가 19살이 될 때까지 연간 1,000만 원 이렇게 공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괄 공제 5억보다 이런 뭐 인적 공제가 음. 훨씬 더 크게 되려면 자녀 수가 최소 7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거의 한 두세 명 있는 가정에서 네. 무조건 일괄 공제가 이득이고. 네, 저도 뭐 강남 인근이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상속세 신고를 꽤 많이 했다고 자부를 하는데 네. 비율로 따졌을 때 자녀가 5명이 넘어가시는 분이 대략 한 10명, 100명 중에 한 한두 명 정도. 거의 없다. 7명도 사실 정말 음.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정도로 유명무실해졌다가 음. 이번에 자녀 공제에 대해서 좀 더 공제폭을 늘렸기 때문에 자녀가 많은 다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제로 이 상속세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개정이 된다고 했을 때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 공제? 기초 공제는 2억 원. 그다음 인적 공제를 더한 거랑 이제 일괄 공제를 이제 계산해 맞습니다.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녀분들이 두 자녀면 기초 공제 2억 더하기 5억 한 명당 5억이니까 12억이잖아요. 맞습니다. 공제가. 그럼 일괄 공제 5억 기존의 5억보다 훨씬 7억이 이득인 더 거 커지죠. 아닌가요? 네, 7억이 더 공제금이 커지는 거죠. 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2023년 데이터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작년에 실제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한 사람이 18,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국세청 통계 자료를 보면 실제로 그 중에 과세 표준 구간을 얼마에 신고했는지 데이터를 함께 볼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1억까지는 대략 17.5%, 그리고 과세 표준 3억까지는 이제 누적으로 합산했을 때 전체 신고자의 41%, 그리고 과세 표준 5억까지는 55%, 과세 표준 10억까지가 전체의 7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인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배우자가 있고 자녀 2명이 있는 컨디션이다라고 네.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일괄공제 5억을 받았는데 네. 이제는 12억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7억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과세 표준 5억까지는 이 7억이라는 공제 범위 내에 들어오니까 네. 상속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과세 표준 10억까지도 남은 3억에 대해서도 그 기타의 뭐 채무액이나 아니면 임대 보증금이라든가 기타의 공제액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소화를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상속세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전체 신고 인원 중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70% 이상이 현재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네. 상속세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무사님 이렇게 자녀 공제를 사실 유명무실했었는데 5천만 원에서 5억이면 10배나 지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세금 공제 혜택을. 네. 이렇게 급격하게 좀 국가 입장에서 이번 개정을 많이 해서 세금 공제를 늘려준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자녀가 이제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이제 심각하고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그 세법에서도 어느 정도 개정안을 담긴 게 아닌가. 음. 사실 세금 정책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뭐 필요하거나 어떤 게 부족한 사람들한테 네. 현금이나 아니면 필요한 물품을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수단이 아니고 네. 장기적으로 긴 안목으로 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이 가장 대표적인 게 세금 정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시고 지금 네. 젊은 세대한테 이런 시사점을 던져주는 거죠. 어떤 거냐면 너가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예를 들어서 50%의 아주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 재산을 가지고 너가 또 잘 가꿔서 자산을 불려서 너가 나중에 네 자녀들한테 이 상속을 했을 때 또 세금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자녀 한 명당 지금 5억까지 공제이기 때문에 최고 세율 50%를 하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세금이 2억 5천만 원 정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자녀 한 명이 있으면. 그래서 자녀 한 명 키우는 양육비로 그 2억 5천을 쓰는 게 어떻겠니? 라고 그런 수준으로 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걸 받아들이는 이 현재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좀 복합적인 문제로 이제 결혼을 할 것인가, 자녀를 출산할 것인가 이런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들기 마련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상속세 부담 측면에서 본인이 계획을 해서 지금 당장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실제로 실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여전히 좀 의문이 남긴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이런 개정안을 좀 만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세 부담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시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자녀 수가 각 가정마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이제 세금 부담 혜택이 더 커질 건데 네. 과연 연령층 중에 고령층일수록 자녀가 대부분 많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작년에 국세청 통계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18,000명 실제 상속세 신고 납부한 사람 18,000명 중에 60세 이상이 거의 91%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이 약 78%로 8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80대 이상이 55%이기 때문에 이 상속세를 실제로 신고 납부한 사람의 연령은 나이가 젊은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거의 대부분은 65세 이상이에요. 그쵸. 고령층이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고령층에서 자산도 상대적으로 많고 그리고 이 자녀 수도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합계 출산율을 또 조회를 해보면 고령층에서 평균 자녀 수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보면 70년대가 각 가정마다 대략 4명에서 4.5명 정도 자녀가 출산했었어요. 그리고 80년대로 접어들면 대략 2명대이기 네. 때문에 단순히 나누기 1을 하면 70년대하고 80년대 합계 출산율은 대략 3명에서 3.2명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상속세 신고를 하면 70대 이상이나 80대 이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자녀분들은 2명은 무조건 넘으시고요. 3명 또는 4명 정도가 거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4명 25까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녀 수가 이제 상대적으로 고령층일수록 이 상속세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재산 비중도 높고 그 대신에 자녀 수도 많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는 좀 더 세금적인 혜택이 훨씬 더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뭐 세금을 줄여준다고 하니까 과도한 세금 줄이니까 좋기는 한데 이게 그 자녀 숫자에 따라서 사실 5억이 너무 크잖아요. 금액이 왔다 갔다 네. 하는 게. 그럼 이게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령층의 자녀분들이 많은 이제 9세대 이 오래된 그 우리 옛날 지금 노인 세대에게는 굉장히 세금 혜택이 큰데 지금 자라나는 뭐 20대 뭐 50대 요 세대는 사실 뭐 2명도 없는 가정도 많고 결혼 안 하는 네. 가정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뭐 자녀 수에 따라서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이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이 정부 차원에서는 그래도 이 서민들이나 네. 중산층의 이제 세부담을 좀 줄이고자. 그렇죠. 그게 네.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집값이 네. 그래서 그냥 맞습니다. 막 중산층도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맞습니다. 세를. 그래서 줄이고자 했던 건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내가 만약에 정말 그 자녀를 양육할 그런 능력이 안 되고 서민이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자녀 수가 많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그런 여유가 충분히 되는 집안이다라고 한다면 자녀 수가 또 많을 수도 있고 그쵸.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게 자녀 수에 따라서 공제를 마련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초공제 2억 원을 높여준다든가 아니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좀 높여준다든가 해서 공제 금액을 누구나 좀 받을 수 있게 네. 높여주는 게 좀 맞지 않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현재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죠. 그래서 민주당에선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네. 일괄공제 5억을 이거 10억으로 올리자라고 했던 주의였는데 실제 개정안이 나온 것은 이 자녀 공제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또 악용하는 사례는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뭐 배우자도 없고 네. 자녀도 없고 홀로 이제 아주 그냥 그 셀프메이드로 자주선거를 한 사람이고 자산이 많은 경우라고 한다면 민법에서 이제 법정 상속 순위가 그 다음 가장 가까운 순위가 형제 자매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금융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네. 내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나의 관계가 좋은 조카가 있다면 네. 조카에게 상속을 할 의향도 충분히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카 형제의 자식인 거죠. 맞습니다. 그쵸? 그렇게 따지면 조카 같은 경우를 내가 사망 직전에 네. 입양을 해가지고 나의 자녀로 만들어서 자녀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입양이 불법은 아니니까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실제로 실현이 된다고 한다면 그 점 가서 이제 또 별도의 제재 장치는 또 마련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언뜻 떠오르는 생각은 네. 그렇게 무분별한 이박이 또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백년 기업, 장수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세대 후계를 이을 이제 세대가 없거나 아니면 내 혈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이제 뭐 경영 능력이 내가 뭐 안 따라줄 수 있죠. 안 따라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입양을 해서 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혈족이 받는 것보다 나는 이 기업 자체를 계속 물려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양자 제도나 입양 제도가 좀 이제 무분별하게 또 별도의 보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배우자가 받는 공제
상속재산 공제가 아주 소극적으로 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하고 자녀 2명이 있으면 공제 금액이 7억 원으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녀분들 입장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굳이 이걸 어머님한테 상속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배우자 상속 공제라고 하는 것이 30억 원 범위 내에서 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하고 이 법정 지분하고 이 적은 금액을 공제를 하도록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이미 이제 자녀 공제 금액이 많아진다고 하면 굳이 어머님한테 갔다가 내가 다시 받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뭐 여러 가지 거래 비용이나 세금이 또 발생할 수가 있으니 어머님한테 크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죠. 어머님 이번에 공제가 돼서 세법 개정이 잘 돼서 생각보다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건 저희한테 다 주시죠 이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 배우자 공제가 유리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버님이 사망하시면 어머님한테 갔다가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그다음 자녀한테 가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맞습니다. 다이렉트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이제 부부 중에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시면 좀 자녀들한테 아무래도 먼저 주게 되면 좀 노후가 빈곤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소극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아다르고 어다른 게 네. 내가 공제가 재산 가액이 30억 정도 있다고 볼게요. 아직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이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노인 세대는 뭐 그냥 맞습니다. 거의 99%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자녀가 있어서 공제가 총 이제 뭐 15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30억이라고 하는 재산을 100% 남편이 가지고 있으면 네. 공제 15억을 받더라도 초과하는 15억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남편이 15억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15억을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공제 금액이 각자 이제 15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세금은 또 한 푼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사후적으로 좀 추가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일괄 공제를 10억으로 올려서 보편적으로 좀 혜택을 주자는 게 나름 의미가 있는 얘기네요. 일리가 있네요. 나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름이죠. 그럼 세무사님 이게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안이. 네. 언제 이게 확실하게 좀 정해지는 건가요? 세법안이 나오고 나서 항상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게 그러면 내년부터 이게 바로 적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세법 개정안이 나온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인가 생각을 네.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개정안일 뿐이지 결국에는 이게 이제 연말에 국회 통과되는지까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님 연말에 제가 다시 한번 모실 테니까 그때 확실하게 결정된 거 가지고 네, 다시 한번 좀 알겠습니다. 실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면 증여세랑 또 상속세 신고 관련된 부분, 기타 세금 변화 부분이 조금 더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